2018년 3월 도쿄 스미다구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시체가 발견되었다. 얼굴은 완전히 훼손되어 있었고 지문은 염산으로 녹아 있었으며 치아는 모조리 뽑혀 있었다. 일본 경시청은 석 달간 수사했으나 피해자의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해 9월 한 통의 국제전화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50층짜리 럭셔리 빌딩 꼭대기를 울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3월 27일 화요일 도쿄 스미다구 기누시초 2촌의 강변을 따라 늘어선 회색 집합주택 사이로 경찰차의 적색등이 번져 흘렀다. 스미다강은 검은 물비늘을 세우며 흘렀고 빗줄기 사이로 감식반의 후레쉬가 간헐적으로 터졌다. 얼굴이 없습니다. 도쿄 경시청 수사일과 소속 쿠사나기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 42분이었다. 그는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은 관리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원룸 구조의 좁은 방, 부엌과 거실 사이 경계가 없는 그 공간의 한가운데 남자가 엎드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자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육체가 엎드려 있었다. 머리 부분은 둔기로 반복 가격당한 흔적이 역력했고 안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어 있었다. 양 손끝은 화학적 부식, 나중에 염산으로 밝혀질 예 흔적이 선명했으며 구강 내 치아는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훼손한 겁니다. 쿠사나기의 뒤를 따라 들어온 감식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쿠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가구는 최소한이었다. 작은 책상, 접이식 침대, 벽면 가득 꽂혀 있는 수학 참고서와 논문 복사본,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도시락통. 도시락통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 놓인 메모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분방 정식, 그것도 상당히 고난도의 수학자인가 쿠사나기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러나 이 방의 임차인 명의는 하나오카 야스코라는 40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 방에 살지 않았다. 이 방의 실거주자가 누구인지, 바닥에 엎드린 시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왔고 태풍이 지나갔다. 쿠사나기 형사는 수백 건의 탐문과 감식 결과를 쌓아 올렸으나 피해자의 신원은 끝내 특정되지 못했다. DNA 대조는 일본 내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고 실종자 명단과의 교차 검증도 허탕이었다. 9월 초 도쿄 경시청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한국 국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한국 측 민간 조사기관에 공식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미제 사건 해결률 9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유한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강력탐정사무소.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좁은 골목 사이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건물 최상층 사방이 통유리로 둘러싸인 300평의 공간, 그곳이 바로 강력탐정사무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천장까지 이어진 월넛 원목 서가와 그 앞에 놓인 체스터필드 소파,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화이트보드 3면이었다. 화이트보드 한 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단서들이 빨간 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면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곧 채워질 것이라는 듯이. 그 공간의 중심부, 묵직한 호두나무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할 법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날카롭되 차갑지 않고 깊되 어둡지 않은 4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하고 맑은 눈, 강혁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나이. 무술 유단자, 권총 특등사수,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사의 귀재. 그가 사직서를 던지고 이 사무소를 연 것은 3년 전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000억 원대의 유산이 있었으나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싶었다. 탐정님, 목소리가 왼쪽에서 들려왔다.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29의 이에나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석사.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파트너였다. 도쿄 경시청에서 정식 의뢰서가 도착했어요. 이에나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공식 문서가 떠 있었다. 강혁은 문서를 훑어보았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피해자 신원 불명, 안면 훼손, 지문 부식, 치아 제거, DNA 불일치.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석 달째 미제. 그런데요, 탐정님. 이에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수식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요. 수식?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4차원 사형 기하학에 관한 미발표 증명의 일부분이에요. 이 수준의 수학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손에 꼽아요. 강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흉터가 있는 왼쪽 눈썹이 천재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에나가 태블릿을 스와이프했다. 피해자의 위장 내용물 분석 결과가 일본 측에서 넘어왔어요. 사망 추정 시각 2~3시간 전에 한국식 김치찌개를 섭취한 흔적이 있대요. 일본 현지 식당이 아닌 직접 조리한 것으로 추정. 한국인이거나 한국인과 극히 가까운 관계. 제 생각도 그래요. 강혁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185cm의 장신이 곧게 펴졌다. 75kg의 다부진 체격이 양복 안에서 긴장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도쿄행 준비해 주세요. 내일 첫 비행기로. 이미 했어요. 이에나가 태블릿을 뒤집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내일 오전 7시 김포발 하네다행 항공권 2장이 떠 있었다. 탐정님이 이 사건을 거절할 리가 없잖아요. 강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이 그의 미소였다. 9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도쿄 스미다구 기누시초. 석 달 전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 앞에 강혁과 이에나가 나란히 섰다. 건물은 이미 봉인 해제되어 있었으나 도쿄 경시청의 쿠사나기 형사가 현장 출입을 주선해 두었다. 강혁상,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쿠사나기는 50대 초반의 마른 남자였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석 달간의 피로가 온몸에서 묻어났다. 강혁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버릇이 시작되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벽면에 수학 서적, 간이 침대, 빈 도시락통, 수식이 적힌 메모지 수십 장, 작은 부엌에 가스레인지와 냄비 하나 없는 것, 개인 물건이 거의 없었다. 사진 한 장 없고 옷가지도 최소한이며 전자기기라고는 낡은 계산기 하나뿐이었다. 휴대전화 없음, 컴퓨터 없음, 어색한 것, 강혁의 시선이 멈추었다. 부엌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옆 벽면,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기름때의 패턴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 벽에 기대어 오랫동안 요리를 한 흔적. 그런데 그 높이가 시체의 추정신장과 맞지 않았다. 쿠사나기 상, 강혁이 벽을 가리켰다. 이 기름때의 높이 150cm 전후입니다. 피해자의 추정신장은 173cm였습니다. 이 방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쿠사나기의 눈이 커졌다. 석 달간 놓쳤던 것이었다. 이에나는 이미 수납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쪽에 긁힌 자국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소형 시약 키트를 꺼내 자국 위를 면봉으로 훔쳤다. 루미놀 반응. 희미하지만 양성. 혈흔이에요, 탐정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소량의.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쿠사나기 형사가 제공한 수사 자료를 호텔방에서 펼쳐놓은 강혁과 이에나는 밤새도록 분석에 매달렸다. 핵심은 이것이었다.
이 아파트의 임차인은 하나오카 야스코라는 42세 여성. 전 남편 도가시 신지로부터 도망쳐 이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됨. 도가시 신지는 폭력 전과 산범,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하나오카 야스코는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용의자라는 건 일본 경찰도 알고 있겠죠. 이에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알고 있으나 증거가 없는 거지. 강혁이 메모지 복사본을 들여다보며 답했다. 문제는 이 수식이야. 이 방에 살던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가 아니야. 이 수학 수준은 대학 교수급이에요. 아니 그 이상.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의 실제 거주자를 찾아야 해.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에 이 수준의 수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에나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찾았어요. 3분도 지나지 않아 이에나가 말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바로 옆방 거주자. 이시가미 데스야. 43세. 전직 데이토 대학 수학과 조교수. 현재는 인근 중학교 비정규직 수학교사. 독신. 이시가미. 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데스야라고? 네, 그런데 탐정님, 이 사람 경력이 좀 이상해요. 대학원 시절에는 4차원 사형 기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했던 천재인데 갑자기 학계를 떠나서 중학교 교사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이에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 하나오카 야스코와 같은 시기에 종적을 감추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혁은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천재 수학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에나 씨,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누군가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누군가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한 거야. 설계요? 수학자가 증명을 만들듯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빈틈없이 이에나의 둥근 안경 너머로 눈이 커졌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지적 흥분이었다. 9월 7일, 강혁과 이에나는 도쿄에서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쿠사나기 형사에게 남긴 말은 하나였다. 피해자의 신원은 도가시 신지가 아닙니다. 진짜 도가시 신지는 따로 죽었을 겁니다. 이시가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던 것을 강혁은 기억했다. 합정동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곧바로 실험실에 송태풍 박사를 불렀다. 40대의 법과학 전문가, 강혁 탐정사무소에 숨은 두뇌 중 하나였다. 태풍 형, 이 시약 분석 결과 좀 봐줘. 뭐야 이거, 루미놀 양성? 현장에서 뜬 거야? 그리고 이 메모지의 잉크 성분도 분석해줘. 시기별로 다른 잉크를 썼을 가능성이 있어.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실로 사라졌다. 그 옆에서 나정이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미인이었으나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미세 증거의 디지털 분석뿐이었다. 강혁 탐정님, 이시가미 데스야의 논문 목록을 정리했어요. 나정이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한 논문이 12편인데 인용 횟수가 엄청나요. 특히 2005년 논문은 해당 분야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논문이 하나도 없어? 강혁이 물었다. 네, 완전히 끊겼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나정이가 화면을 전환했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그 아파트로 이사한 시기가 바로 2008년 11월이에요. 강혁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손가락이 턱을 두드렸다. 천재 수학자 이시가미 데스야. 2008년 옆집에 하나오카 야스코가 이사 온다.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로부터 10년, 그리고 2018년 3월 하나오카 야스코의 전남편 도가시 신지가 나타난다. 폭력전과 산범의 남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림이 그려져. 강혁이 중얼거렸다. 이에나가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다. 탐정님, 이거 드실래요? 저혈당 예방에 좋아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아직도 그게 저혈당 예방이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이에나가 진지한 얼굴로 답했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물면서 말했다. 제 추론 들어보실래요? 들어볼게.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를 죽였어요.
정당방위였든 우발적이었든 그리고 이시가미 데스야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는 시체를 처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시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에나의 눈이 안경 너머로 빛났다. 진짜 도가시의 시체를 숨기고 다른 시체를 도가시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든 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강혁이 이어받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에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강혁은 그녀의 그 표정을 좋아했다. 추리의 쾌감으로 빛나는 그 눈을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진짜 도가시 신지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는 대체 누구야? 9월 11일 수요일 송태풍 박사의 분석 결과 나왔다. 메모지의 잉크는 두 종류였다. 하나는 2015년경 제조된 파이러사 만년필 잉크, 다른 하나는 2018년 2월경 제조된 동일 제품.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식을 적어왔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수납장 내부의 혈흔은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것이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피, 강혁이 단언했다. 확정은 아직이에요. 이에나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여성 거주 흔적과 일치해요. 제 생각엔 이 방은 이시가미 데스야의 방이 아니에요. 하나오카 야스코가 드나들었던 공간이에요. 이 시점에서 강혁은 결정적인 도약을 했다. 거꾸로야. 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가 알던 것을 전부 뒤집어야 해. 현장의 시체는 도가시 신지가 아냐. 이시가미 데스야도 아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이시가미가 한 일은 하나오카 야스코의 살인을 은폐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서 야스코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야. 사무소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정희가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송태풍이 실험실 문 앞에서 멈추었다. 무슨 뜻이에요, 탐정님? 이에나가 물었다. 이시가미 데스야는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를 죽인 날 야스코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인 거야. 현장에 발견된 시체는 이시가미가 별도로 살해한 노숙자거나 신원불명의 인물이야. 야스코가 도가시를 죽인 시각에 이시가미는 그 시체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도가시처럼 꾸민 거지. 그럼 진짜 도가시의 시체는 이시가미가 따로 유기했을 거야. 아마 강에, 스미다강은 도쿄만으로 흘러. 석 달이 지났으면 바다로 나갔을 수도 있어. 이에나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율이었다. 천재의 헌신이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치는 강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눈에 오래된 아픔이 스쳤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그 남자의 눈. 헌신이 아니야, 애나 씨. 강혁이 말했다. 광기야. 사랑이라는 이름에. 9월 13일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한민국 검찰청 고위 간부. 강혁보다 3살 위 47세의 노련한 법조인이었다. 형, 나 좀 도와줘. 혀가 또 뭐야? 밥은 먹고 다니냐? 형,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좀 빨리 밟아줘. 일본 측에 DNA 대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한국 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랑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데 2017년부터 2018년 3월 사이 도쿄 스미다구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 국적 남성. 나이대는 40에서 60, 독신이거나 가족관계가 소원한 사람. 전화 너머로 강민혁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혀가, 너 지금 그게 얼마나 큰 범위인지 알지? 아니까 형한테 부탁하는 거지. 알았다, 이 녀석아. 이틀만 줘. 강혁이 전화를 끊었을 때 이에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하나는 강혁의 것. 블랙, 설탕 없이. 그녀는 강혁의 취향을 모두 알고 있었다. 형님이 도와주신대요? 이에나가 물었다. 이틀 안에 결과 준다고 했어. 역시 형님이시네요. 이에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탐정님, 저 한 가지 더 찾은 게 있어요. 뭔데? 이시가미 데스야의 대학 시절 동기 중에 유카와 마나부라는 물리학 교수가 있어요.
데이토 대학 물리학과. 이 사람이 경시청 수사에 비공식 자문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에나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 사람이 이시가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그 헌신은 증명처럼 아름답고 증명처럼 잔인할 것이다. 강혁은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9월 15일 금요일 강민혁 검사가 약속보다 하루빨리 결과를 보내왔다. 국제공조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2017년 12월 도쿄 아다치구에서 실종 신고된 한국 국적 남성 1명, 이름 김태수, 당시 56세. 독신, 일용직 노동자, 가족관계 전무, 실종 후 단 한 번도 수배된 적 없음. 이 사람이에요. 이에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시가미가 선택한 대체 시체. 강혁은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이 16년간 강력계에 있었던 그에게조차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김태수 씨, 강혁이 낮게 말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골랐겠지? 이에나가 조용히 강혁의 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곁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혁이 눈을 떴다. 사건을 재구성하자 그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붉은 마커를 집어들었다. 2018년 3월 도가시 신지가 하나오카 야스코를 찾아온다. 폭력을 행사하고 야스코는 아마도 딸과 함께 있었을 거야. 정당방위 혹은 우발적으로 도가시를 죽인다. 마커가 화이트보드 위를 달렸다. 이시가미 데스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벽 너머로 소리를 졌을 수도 있고 야스코가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는 결심한다. 야스코와 그녀의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그의 계획은 이랬어. 첫째, 도가시의 시체를 은밀히 유기한다. 스미다강이나 도쿄만으로. 둘째, 미리 확보해둔 김태수의 시체를 자기 방에 놓는다. 셋째, 그 시체의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얼굴 훼손, 지문 부식, 치아 제거. 넷째, 경찰이 이 시체를 도가시로 추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에나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잠깐요, 탐정님. 그런데 왜 경찰이 그 시체를 도가시로 추정해야 해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데? 강혁이 돌아서며 웃었다. 날카롭고 쓸쓸한 미소였다. 그게 이시가미의 천재성이야, 에나 씨. 그는 도가시가 실종된 사실이 알려지길 원했어. 도가시의 실종과 이 시체의 발견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 경찰은 자연스럽게 이 시체를 도가시로 추정하게 돼. 그리고 야스코에게 의심이 가더라도 야스코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어떤 알리바이요? 이시가미가 만들어준 알리바이. 도가시가 죽은 시각에 야스코는 이시가미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식의. 이시가미가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지만 그러면 이시가미 자신에게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어.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시가미는 처음부터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각오였어. 야스코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사무소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송태풍이 실험실 문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나정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9월 21일 강혁의 추론을 일본 경시청에 전달한 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시가미 데스야는 이미 종적을 감추었고 하나오카 야스코 역시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였다. 스미다강 하류와 도쿄만 일대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으나 석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시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강혁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이시가미의 사고 패턴을 읽어야 해. 강혁이 사무소 옥상의 헬리포트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가을바람이 그의 짧은 머리를 훑고 지나갔다. 수학자는 도망칠 때도 패턴을 남겨. 무의식적으로 이에나가 태블릿을 들고 옆에 섰다. 바람에 그녀의 묶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탐정님, 제가 이시가미의 학술 이력을 분석했어요. 그의 연구 주제를 보면 반복적으로 최소작용의 원리에 대한 논문을 인용해요. 물리학 개념이지만 그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어요. 최소작용의 원리, 강혁이 반복했다. 자연은 항상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로를 택한다는 원리예요.
만약 이시가미가 자신의 도주에도 이 원리를 적용했다면 가장 적은 변화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라지는 경로를 택했을 거야. 네. 그리고 저는 그 경로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왜? 세 가지 이유요. 첫째, 김태수라는 한국인을 대체 시체로 사용한 건 이시가미가 한국 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둘째, 이시가미의 어머니가 제1교포 2세대였어요.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셋째, 이에나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이시가미 명의로 발급된 여권의 최근 출입국 기록, 2017년 10월 부산 입국, 2017년 11월 김포 출국. 이 시기가 바로 김태수가 실종된 시기와 겹쳐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이시가미가 한국에 와서 김태수를 물색하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강혁은 주먹을 쥐었다. 75kg의 근육이 긴장했다. 한국에 있어. 이시가미도 야스코도. 9월 25일 강혁의 직감은 정확했다. 이에나의 분석과 나정희의 데이터 추적을 통해 이시가미 데스야의 흔적이 한국 내에서 포착되기 시작했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CCTV 영상. 이시가미와 체격이 일치하는 남성이 부산 감천문화마을 인근의 원룸에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록, 그리고 하나오카 야스코로 추정되는 여성과 그녀의 딸이 부산 해운대구에 위장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 강혁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밤 11시, 사무소에 강혁만 남아 있었다. 이에나는 퇴근했고 송태풍과 나정희도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강혁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실로 연결된 단서들. 그 중심에 있는 이시가미 데스야라는 이름. 이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김태수라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남자를.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오카 야스코는 10년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였다. 그녀의 딸도. 그리고 도가시 신지라는 남자는 3번이나 폭력으로 처벌받고도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온 가해자였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강혁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강력계 시절부터 그때 엘리베이터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이에나가 들어왔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탐정님, 퇴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다가와 삼각김밥 하나를 내밀었다. 드세요. 저 혈당 위험해요. 애나 씨는 왜 돌아온 거야? 이에나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다. 안경 없이 드러난 그녀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탐정님이 혼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 사건 단순하지 않잖아요. 범인을 잡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강혁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다. 뜯지는 않았다. 김태수 씨한테는 아무 죄가 없었어. 강혁이 말했다.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유가 돼서 죽었어.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이에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가미 데스야를 잡아야 해. 강혁이 말했다. 야스코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김태수 씨의 생명은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에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탐정님이 그래서 좋아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태블릿을 펼치며 평소의 어조로 돌아왔다. 부산행 KTX 내일 첫 차 예매할까요? 강혁은 대답 대신 삼각김밥을 뜯었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9월 26일 목요일 오전 6시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강혁과 이에나. 이에나가 운전대를 잡을 일이 아니었으므로 기차를 택했다. 부산에서는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었고 그 운전은 당연히 이에나의 몫이었다. 탐정님, 부산 도착하면 바로 감천문화마을로 갈까요? 아니, 먼저 해운대 쪽으로 가자. 야스코와 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이시가미보다 야스코를 먼저요? 이시가미는 야스코 곁을 멀리 떠나지 않아. 야스코를 찾으면 이시가미도 근처에 있을 거야. 하지만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야스코에게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싶어.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혁의 그 면을 알고 있었다.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고뇌하는 그 성숙한 시선을. 오전 9시 30분 부산역 도착. 이해나는 이미 예약해둔 렌터카, 검은색 SUV 능숙하게 몰아 해운대 방면으로 향했다. 그녀의 운전은 정밀하면서도 과감했다.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다. 해운대구 좌동 일대의 주택가. 나정희가 추적한 주소지 앞에 차를 세웠다. 3층짜리 빌라의 2층.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었다. 어린이용 교복도 보였다. 딸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강혁이 말했다. 정착한 거야. 그때 1층 현관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얇은 카디건에 앞치마를 두르고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있었다. 평범한 주부의 모습. 그러나 강혁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 아래 짙은 그림자,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동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주위를 살피는 시선. 10년간 쫓기던 사람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나오카 야스코. 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에나가 차 안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추었다. 강혁이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확인만, 내일 만나러 갈 거야. 9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강혁은 혼자였다. 이에나에게 차 안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그는 빌라 2층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아니,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 박미영이라 불리는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가 왜 왔는지. 박미영 씨, 강혁이 한국어로 말했다. 아니, 하나오카 야스코 씨. 저는 서울에서 온 강혁이라고 합니다. 탐정입니다. 야스코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으나 강혁은 억지로 막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를 더했다. 도가시 신지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김태수라는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문이 멈추었다. 야스코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이름을,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야스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어가 서툴렀으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좁은 거실, 아이의 학용품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었다. 야스코는 강혁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시가미 선생님이. 야스코가 입을 열었다. 그분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저는 석 달 전에야 알았어요. 강혁은 말하지 않았다. 들었다. 3월 그날 밤 도가시가 왔어요. 미사토를, 제 딸을 때리려고. 저는. 야스코의 목소리가 꺾였다. 냄비를, 들고 있던 냄비를. 자기 방어였습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시가미 선생님이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시체를 가져가셨고 바닥을 닦으셨고 제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도가시의 시체를 처리해 준 줄로만 알았어요. 김태수 씨의 존재를 언제 아셨습니까? 야스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달 전이에요. 이시가미 선생님이 자수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무고한 사람을 자기가. 강혁은 눈을 감았다. 이것이었다. 천재의 헌신이 남긴 상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끝나지 않는 지옥. 이시가미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감천동이요. 야스코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매일 저와 미사토를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사한지.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감천문화마을. 형형색색의 작은 집들이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옥탑방에 이시가미 데스야가 있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렸을 때 이시가민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수학 노트와 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텔레비전도 전화기도 컴퓨터도. 이시가미 데스야, 43세. 마르고 창백한 얼굴, 두꺼운 안경, 구부정한 어깨. 천재라기보다는 지쳐 보이는 남자였다. 당신이 한국 탐정이군요. 이시가미가 일본어로 말했다. 유카와가 말했어요. 결국 누군가는 올 거라고. 이시가미 데스야 씨.
강혁이 일본어로 답했다. 김태수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시가미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니, 한 가지. 그의 눈 속에 무언가가 안도 같은 것이 스쳤다. 자수할 생각이었어요. 이시가미가 말했다. 다만 야스코 씨와 미사토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만 기다리려 했어요. 하나오카 야스코 씨는 당신의 자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알아요. 이시가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가 보였다. 하지만 김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강혁은 오래도록 이시가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눈에는 후회와 안도가 공존했다. 10년간 사랑한 여자를 지켰다는 안도와 그 대가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후회. 이시가미 씨, 강혁이 말했다. 당신의 증명은 완벽했어요. 경시청도 어떤 수사관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증명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당신이 야스코 씨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시가미가 처음으로 웃었다. 쓸쓸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사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숨길 수가 없어요. 강혁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다. 수갑을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일 아침 부산 경찰청에 자수하십시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야스코 씨의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제 형이 검찰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시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무겁게, 고맙습니다. 강탐정.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이시가미 데스야는 부산 경찰청에 자수했다. 강혁이 동행했고, 강민혁 검사가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 이시가미는 일본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녀와 딸 미사토는 부산에 남기로 했다. 야스코는 강혁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시가미 선생님은 저를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저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강혁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갚지 마세요. 대신 잘 사세요. 미사토와 함께 행복하게. 그게 이시가미 씨가 원했던 전부일 테니까. 야스코가 울었다. 강혁은 돌아섰다. 차 안에서 이에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이미 서울행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내비게이션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찍혀 있었다. 탐정님 운전할게요. 좀 주무세요. 강혁은 조수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다. 에나 씨, 나중에 이 사건 정리되면 밥 한 번 먹을까? 둘이서. 이에나의 손이 키에서 잠깐 멈추었다. 둥근 안경 너머로 눈이 살짝 커졌다. 그리고 이내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시동을 걸었다. 그거 의뢰인 식사예요. 아니면 그냥 밥이야. 이에나가 백미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강혁에게 보이지 않는 미소를. 좋아요, 탐정님. 차가 출발했다. 부산의 바다가 뒤로 물러났다. 가을 햇살이 고속도로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로, 합정동으로, 50층짜리 유리빌딩의 꼭대기로, 다음 사건이 기다리는 곳으로. 2019년 2월 도쿄 지방재판소. 이시가미 데스야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종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수학 이외의 것에 모든 것을 바쳐보았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스코 씨와 미사토가 웃고 있다면 저는 이 증명의 결론에 후회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스코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0km 떨어진 서울. 강혁 탐정사무소의 화이트보드에서 붉은 실이 모두 제거되었다. 사건 종결. 그러나 강혁은 한참 동안 빈 화이트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커피를 내밀었다.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강혁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어떤 사건이야? 인천에서 실종된 고등학생이에요. 가족이 찾아달래요. 강혁은 일어섰다. 다시, 또다시 사라진 사람을 찾으러. 무너진 사람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가자, 에나 씨. 네, 탐정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합정동의 50층 꼭대기에서
두 사람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갔다.